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요 며칠 재정 준칙을 법제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재정이란 말을 쉽게 하면 그건 나라 살림입니다. 정부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 그런 살림살이가 재정인데요. 정부가 돈 버는 게 대표적으로는 세금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교육, 복지, 국방 등등에 지출을 하죠. 이렇게 정부가 번 돈으로 쓰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세금 등으로 번 돈보다 빚까지 내가면서 지출을 더 한다면 그건 적자재정이라고 하고요. 번 돈만큼 지출을 하면 그건 균형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쓴 돈보다 걷어들인 돈이 더 많으면 그건 흑자재정이라고 합니다. 빚내서 더 쓰는 적자재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흑자재정이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어떤 재정을 펼치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현재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가 확장적 재정 운영을 했는데요.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빚내서 지출하는 적자 재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 원 수준에 육박하면서 국가 채무와 비율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법제화하겠다는 건데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60%가 넘을 경우에는 이 재정적자를 2%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나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 사유는 있고요. 그리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재적용을 한다고 하죠. 이게 국회에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있죠. 재정준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그런 불가항력적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거며 누가 정할 거냐 이런 것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이슈도 있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재정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탁드리는데 내용을 들으면서 보수니 진보니 좌파 우파 그렇게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왔나를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부든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든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였고 누구를 지지하냐 마냐를 떠나 대한민국의 역사고 우리는 그냥 우리 정부가 재정활동을 했던 흐름을 짚어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광복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고 1950년대만 해도 사실상 정부 재정을 논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정부 수립 당시 재정 수입 중에서 대외 원조 자금과 빚을 포함한 차입금이 재정 수입의 89%를 차지했고 조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대략 11%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1950년 6.25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나라 살림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못 꾸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죠. 한국전쟁 이후로 196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의 재정 수입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해외 원조 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 이때 당시에도 재정 수입 중에 해외 원조 자금이 대략 50% 이상은 차지한 상황이었으니까 6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재정 활동이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정부의 나라 살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던 시기라서 외채든 뭐든 일단 끌어올 수 있는 모든 재정을 다 끌어모은 이후에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화에 집중을 해서 돈을 쏟아붓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산업화를 시키는 게 절대적인 목표인 상황이라 정부가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는데 대부분의 지출을 사용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거기다 한국전쟁 이후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긴장관계에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라 국방비에 대한 지출 규모도 크게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는 이렇다 할 조세 수입 없이 빌리고 원조받은 돈으로 국방비와 경제산업화 기반을 닦는데 정부 지출의 규모가 큰 구조였죠. 역시나 정부가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많은 적자재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나빴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안보와 성장의 기틀을 잡는데 쓰는 돈이 더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다만 빚도 많고 조세 수익도 적은 그런 상태에서 나라 살림을 조금만 잘못하면 국가가 위태해질 수 있는 그런 불건전한 나라 살림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197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연평균 10%에 달할 정도로 고성장을 했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성장과 함께 정부의 조세 수익이 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금 걷어서 나라 살림하는 그런 구조를 갖춰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1970년대 고도성장과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도한 육성,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오일쇼크라는 위기를 맞으면서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기존의 성장만을 외치던 재정운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경제정책은 빚이고 뭐고 연끌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국가 재정을 다 끌어모은 이후에 그 돈을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에 집중을 하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나름 성공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경제위기 한번 직면하니까 이렇게 나라 살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변화된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장 신화에 기반한 고도성장만을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물가 안정화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펼치고 덩달아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일쇼크로 인한 위기를 겪고 70년대 후반 80년대 들어서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정부가 빚내서 하는 과도한 투자와 지출을 좀 줄이고 세금을 거둔 만큼 쓴다는 균형재정의 개념이 잡혀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재정 운영을 펼친 이후에는 당시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던 물가 상승률이었는데 5%대까지 떨어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안정화된 시기로 재정 운영의 정책 기조 자체도 완전히 재정립된 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정리하자면 1960년대 70년대는 연끌 적자 재정으로 산업화 경제 성장을 시켰고 나중에 심한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세금 거둔 만큼 쓰는 균형 재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죠. 물론 그때부터 균형 재정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균형 재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시기에 적자 재정을 잘 활용했다가 수명을 다해서 지향점이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죠. 60년, 70년대 당시 모험과도 같았던 적자 재정으로 경제 성장을 못 시켰으면 빚쟁이 나라의 세금 수입도 적으니까 이런 균형 재정도 생각도 못 했겠죠. 아무튼 시간이 흘러 우리 정부의 재정은 드디어 1987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은 흑자 재정이라는 경제 체질이 개선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할 것 같아서 추가로 언급드리면 정부는 기업이 아니죠. 정부가 흑자를 냈다고 좋다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가 필요한 돈 이상으로 세금을 불필요하게 더 거둬들였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과도한 흑자 재정도 민간의 돈 쓸 여력과 활기를 줄어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위기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 말고 일반적으로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정부가 쓸 만큼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균형 재정이 좋은 겁니다. 다만 1987년 처음으로 흑자 재정이 됐다는 의미는 당시에 적자 재정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 재정의 건전성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균형 재정이 가능한 상태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쌓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죠. 사실 1997년에 벌어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존에 펼쳐온 안정적인 재정 운영 정책이 큰 힘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영향을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외환위기 당시에 정부가 펼친 적극적이면서 선제적인 재정 지원 정책은 기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재정 운영에 지원이 없었다면 펼치기 힘든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된 16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공적 지원 자금은 욕먹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기업의 줄도산을 막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탈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80년대부터 균형 재정 쪽으로 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갖춰놨으니까 위기에 대응하는 여건도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다시 안정적으로 건전한 재정정책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안정적인 재정 운영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또 한 번 발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재정 활동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걸 추진할 정도로 적자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복지 증가를 위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 재정으로 들어섰고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적자 재정의 그 폭은 걱정할 수준까지 커졌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적자 재정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투자와 지출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업 준비하는데 초반에 자금 부족해서 빚을 끌어쓸 수도 있고 가정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출받아서 그 고비를 넘기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잖아요. 다만 이런 적자 재정을 하고 효과적으로 돈을 못 쓰고 기대한 결과를 못 냈을 땐 부채 압박만 커지고 경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정부, 현 정부 둘 다 마찬가지지만 진짜 필요한 지출보다는 제대로 된 운영 절차 없이 정치적인 목적이 더 많이 보이는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요. 그나마 과거의 재정 운영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세입과 세출을 유지했는데 최근 수년간 진행된 재정 운영 정책은 양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규범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화도 좋은데 1차적으로 정부 지출의 현실적인 효율성과 타당성이 더 먼저 다뤄져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감시평가 기능 강화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은 지난 우리 정부의 재정 흐름을 보면서 적자 재정과 균형 재정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제는 어떤 거였는지 살펴봤는데요. 적자 재정과 균형 재정에 대해서 유연성 있는 시각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